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소방의 정태성입니다. 4월 6일 날 있었죠. 시험이 소방관계 복규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복규는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작년도 하반기보다는 이제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평이했다. 작년도 상반기보다는 평이했다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소방직 시험을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어가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하반기보다는 조금 컷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소방시설의 종류네요. 소방시설의 종류, 그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유형이죠, 그죠? 여러분들 다 문제에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비상조명등이 어떤 소방시설의 분류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피난 구조설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 연소방지설비 나와 있죠, 그죠? 연소방지설비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소활동설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상방송설비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경보설비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콘센트 설비는 역시 소활동 설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빈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활동 설비의 종류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꼭 암기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 연상, 이렇게 무제, 이렇게 암기법을 조금 따두었죠. 그래서 연자 들어가는 그 세 개, 그죠? 연소 방지, 연결 살수,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 다음에 재연 설비, 이것들은 소활동 설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맞추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그죠?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가서 보시면 소화약제를 찾는 내용이죠. 그죠? 크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죠? 일단 불연성 기체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 소화라고 벌써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체인 건 2번, 3번은 액체죠. 그죠? 일단 기체이고, 그 다음에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산화탄소겠네요. 할로겐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부촉매가 주된 소화 효과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네요. 그죠? 단위 시간당 열을 축적하는 열의 양을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화재 강도에 대한 내용이죠. 얼마만큼 이 공간에 화재가 났을 때 열이 축적이 될 것이냐라고 표현하는 단어 화재 강도에 대한 내용이고, 화재 하중은 그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중량, 그죠? 목재 등가물로 환산한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중량을 화재 하중이라고 얘기하고, 화재 가혹도는 화재 심도라고 말하는, 그죠? 얼마만큼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느냐를 표현하는 말이 화재 가혹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화재 강도에 관한 내용이고, 훈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무연연소하는 것들, 산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무연연소가 일어나는 걸 훈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그냥 정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방식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혼합 방식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보통 틀렸을 때 너무 이제 토출이라는 표현을 바로 보고 이제 펌프로 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읽어보시면 뭐라고 적었냐니까, 펌프에 있는데 포소화 약제용, 포소화 약제 압입용 펌프가 펌프로 포소화 약제를 압입시키기 위한 혼합하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죠? 원래 펌프가 물을 빨아 올릴 건데 포소화 약제 압입용 펌프가 따로 있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죠? 물을 빨아 올리는 펌프 외에 별도로 펌프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제를 빨아 올리는 펌프가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내용 그대로 문구도 교재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 될 것 같고, 프레제 프로포셔널, 라인 프로포셔널하고 나와 있다면 어떤 거죠? 그렇죠.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만 포가 혼합된다라고 적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레제 프로포셔널하고 얘기했으면 벤츄리 작용 플러스 그죠? 가압수에 뭐죠? 압력을 가해 준 거죠. 가압수가 약제 탱크에 압력을 가해줬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으면 프레제 프로포셔널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펌프 프로포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죠? 물을 빨아올리는 펌프가 이렇게 있을 때 펌프에서 물을 빨아올리고 흡입측과 토출측 사이에 새롭게 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관을 통해서 약재를 빨아올려서 혼합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죠? 화학소 방차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문에 토출측과 흡입측 사이에 관이 만들어졌고 약재용 탱크를 연결해서 이 관에 연결되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펌프 프로포셔널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출제가 많이 되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출제됐던 것 중에서 가장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되게 간단한 부분이긴 한데 지문은 짧은데 출제가 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존스의 재분류에 관한 내용이었죠. 존스 같은 경우에는 재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위적 재해하고 인위적 재해하고 준자연적 재해, 그 다음에 자연적 재해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 자연적 재해를 분류를 할 때 지구 물리학적 재해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재해라고 분류를 하고, 이 지구 물리학적 재해를 분류를 할 때 기상학적, 그 다음에 지형학적, 그 다음에 지질학적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분류표를 꼭 암기를 해두라고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확인을 해두라 그랬어요. 그죠? 자, 준자연적 재해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눈사태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산사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어디에 적혀 있다? 산사태라고 적혀 있는 게, 지형학적 재해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했던 것들을 좀 구분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준자연적 재해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홍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네, 이거와 별도로 가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여기 있더라라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질학적 재해에서 가서 보시면 쓰나미를 제가 반드시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쓰나미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지진해일이라고 했어요. 지진해일.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는데 지진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질학적 재해에 포함이 되고, 그냥 해일이라고 했을 때 기상학적 재해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 조금 한번 확인하라고 했던 내용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면 기상학적 재해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쓰나미가 되겠죠. 이거는 지질학적 재해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었고, 나머지는 기상학적 재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일과 지진해일, 즉 쓰나미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좀 물어봤던 내용이고, 가장 기출이 되지 않은 형태에서 우리 문제에서 잘 보지 않았던 가장 어느 정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가장 작년도 하반기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자, 6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일반적 성상에 대한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일단 황린하고 철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건 환원성 물질이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류 위험물이죠. 그죠? 근데 이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가 아니라 그렇죠? 가연성 고체라고 말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가연성 고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휘발유하고 등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인화성 액체, 사료 위험물인 거 맞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정기적으로 전도체라고 말했던 건 틀렸죠. 정기적으로 우리가 부도체라고,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는 불연성 물질이다. 이 말 자체가 틀렸죠. 불연성이라는 건 타지 않는데 가연성이라는 건 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벌써 말이 되지 않죠. 일단 질산염류와 무기과산화물이라고 주어진 것들은 불연성 물질이고, 그건 가연성 고체가 아니라 산화성 고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죠?
산화성 고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답은 4번이 자동으로 되겠네요. 자기 반응성 물질, 오류이온물이죠, 그죠? 가연물도 가지고 있고 산소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산소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죠. TNT 같은 계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류가 포함된다. 정확하게 맞네요.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가서 보시면 지정수량 물어보는 내용이 있죠, 그죠?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던 형태고 꼭 시험장 직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일단 탄화칼슘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탄화칼슘은 칼슘의 탄화물, 삼류이온물에 있는 칼슘의 탄화물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칼슘의 탄화물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염소산, 마그네슘. 과염소산은 몇 유이온물이죠? 과염소산은 그렇죠, 6유이온물이죠, 그죠? 6유이온물이고, 마그네슘 몇 유이온물이죠? 2유이온물일 것 같고, 금속의 인화물도 3유이온물이고, 지정수량 확인하시면 칼슘의 탄화물 얼마죠? 똑같이 300kg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염소산 6유는 전부 다 300kg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마그네슘 철건마5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답은 500kg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속의 인화물 이렇게 따졌을 때 이것도 역시 300kg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금수 인탄 3 기억나십니까? 금수 인탄 3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그 다음에 칼슘의 탄화물은 300이다 라고 암기법도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일단 바로 3번에 마그네슘이 틀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300이죠. 물론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30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자, 8번 가서 보시면 일석유리에 관한 내용이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강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석유류가 있는데 일석유류가 있고, 일석유류가 있고, 이석유류가 있고, 삼석유류가 있고, 사석유류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석유류부터 사석유류까지는 뭘 갖고 구분한다 그랬죠? 인화점을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몇 가지 인화점을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의 물질을 일석유류라고 얘기를 했고, 이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에서 70도씨 미만인 것들을 우리는 이석유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삼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석유류는 200도씨에서 250도씨 미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인화점이고 21도씨 미만,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았죠? 자,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고. 자, 9번 부분 가서 보시면 소방의 역사에 관한 부분들이네요. 소방의 역사에 관한 부분들이고, 1번 가서 읽어보시면 중앙에 중앙소방위원회를 뒀고 지방에 도소방위원회를 두어서 독립된 자치소방체제를 시행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죠. 요거는 미군정기 때 일어났던 시기죠, 그죠? 미군정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찰 사무가 소방행정이 경찰행정 사무에 포함되어서 국가소방체제로 이렇게 전환되었던 시기가 언제죠? 그렇죠. 정부 수립 직후 1948년 이후인 정부 수립 직후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자, 디귿번에 가서 보시면 그대로 따라가서 보시면 국가와 자치소방이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고, 서울하고 부산에 소방본부 설치되었다. 1972년도에 설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있었던 그 시기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방사무가 전부 다 전국의 모든 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었던 시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건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간다면 그대로 기역, 니은, 티끌, 리을에 관한 순서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던 내용들이죠. 그죠? 다만 예전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짧게 줬었는데 좀 지문을 늘어뜨렸던 것 뿐이죠. 그죠? 원래 출제가 많이 되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10번 부분 가서 보시면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답을 줬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환기 지배형 화재라고 줬죠. 말 그대로 텍스트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얘기죠. 그죠? 공기, 산소 공급에 이 화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기가 충분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전 요소가 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환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료 지배형 화재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뭔 얘기죠? 환기에, 즉 산소 공급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료에 영향을 많이 받는 화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연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연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에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지배형 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창문이나 개방된 공간에서, 왜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산소가 충분한 공간 상태에서 일어나는 화재이기 때문에, 환기 지배형 화재 같은 경우에는 내화구조나 콘크리트의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환기 지배형 화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답은 명확한 게 좋죠. 플래시 오브 이전에는 연료 지배형 화재였죠. 연료 지배형 화재. 근데 플래시 오브 이후에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뀐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플래시 오브 이전에는 연료 지배형 화재였는데 플래시 오브를 거치면서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뀐다. 왜? 플래시 오브라는 게 뭔데? 그죠? 모든 벽이나 모든 가연물에 동시에 불이 붙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동시에 불이 다 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죠? 산소 공급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오브 이후에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뀐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되겠죠. 연료 지배형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